자, 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외사. 아, 이제 진짜 끝난다. 자, 외사. 여러분 오른쪽에 외사 경찰의 대상이라서 이제 외국인이 나옵니다. 외국인. 외사 경찰의 대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 범죄죠. 그렇죠. 외국인 범죄. 이게 외사 경찰의 주 대상이죠. 자, 그래서 외국인을 보시면 먼저 국적 취득을 보시면 국적법상 국적 취득 형태가 출생에 의한 취득. 자,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죠. 기본적으로 속인주의면서 속지주의를 가미합니다.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줍니다. 그래서 속인주의 원칙, 즉 부나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뭐 하와이에서 태어나건 미국에서 태어나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 일단 주는 거예요. 근데 부, 모가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추가적으로 속지주의를 가미해서 또 대한민국 국적을 줍니다. 그래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자, 디귿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이때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요. 또 아래 팁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이 기아가 버려진 아이죠. 대한민국에서 어떤 버려진 아이가 발견됐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아기가 발견됐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인지한 국적 취득.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인지된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지한 국적 취득이라고 하는데, 인지해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미성년자만, 한마디로 외국 아이를 대한민국 국민이 내 아이야 라고 인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지하려면 그 상대방, 그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그리고 그 부 또는 모가 지금뿐만 아니라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추가로 그 아이가 출생 당시에도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합니다. 그때 인지에 의해서 미성년자 아이를 내 아이야 라고 해서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국적을 줄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자, 귀화는 그 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입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귀화의 대상입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인데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그러면 그것은 오른쪽에 5번에 국적 회복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한 번도 아니었던 외국인이 귀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지, 지금 외국인이지만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그러면 귀화가 아니라 국적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왜냐하면 지금 외사 파트지 않습니까? 외사 경찰 파트인데 외교부 장관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외사 파트에서 외교부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데, 외교부 장관은 여권만이야. 여권만 외교부 장관 소관이고 나머지는 다 법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증, 국적, 출입국, 체류 이런 거 다 법무부 장관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적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적.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국적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되고, 또는 법무부령, 법무부 장관 법무부령이 나와야 되지, 국적을 얘기하면서 외교부 장관, 외교부령이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국적 소관이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여권만 외교부예요. 여권만 외교부고 나머지 그냥 싸그리 다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사 파트지만 대부분이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자, 일반 귀화의 요건을 보시면 이게 O형 성품 생소입니다. O형 성품 생소. 그래서 O형 성품 생소가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주 자격, 이걸 거쳐서 귀화가 되는 겁니다. 영주 자격을 거쳐서 귀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민법상 성년이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민법상 미성년자면 아까 인지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또는 수반 취득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성인일 때만 이 귀화로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품행 단정인데 역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입니다. 이 외사 파트에서는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외사 파트에서는 법무부 법무장관을 외교부 외교장관으로 틀어서 또는 외교부 외교장관을 법무부 법무장관으로 틀어서 낸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심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법무부령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외교부 나오면 안 돼요. 왜냐? 국적은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리고 미음에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해서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생계. 오형 성품 생소의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생계 유지 능력은 자기 힘만으로가 아니에요. 자기 힘만으로 아니고 생계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 유지 능력이 있어도 그냥 생계 유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좀 특이해요. 자, 비읍의 기본 소양인데 이 소양이 국어 능력 등. 그래서 귀화 허가할 때 막 이 대한민국 역사도 시험 보고 국어도 시험 보고 막 그렇게 시험 봅니다. 그것이 이 기본 소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맨 끝에 시옷에 둘째 줄에 법무부 장관이 뭐 문제 없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국적이기 때문에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 자, 오른쪽에 4번에 수반 취득을 보시면 외국인의 자로서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합계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 인정돼 버리면 그 미성년인 자녀는 그냥 수반해서 그냥 통과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국적을 그냥 얻어 버립니다. 자, 5번 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그러니까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한 번이라도 옛날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지금 외국인이야. 그 사람들은 귀화가 아니라 국적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남은 것들은 좀 세부적인 것들이라서 좀 넘어가고 797페이지를 볼게요. 797페이지. 자, 외국인의 법적 지위. 자, 1번에 외국인의 일반적 지위. 자, 상호주의. 이 상호주의가 뭐냐면, 야, 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해주듯이 우리나라에서 니네 나라 국민을 대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국제 질서의 기본이에요.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대해주듯이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 대해주고,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 대해주듯이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 국민 대해주는 거. 이 tit-for-tat. 이게 기본적인 국제 관계입니다. 니네가 해주는 것만큼 우리도 해주는 거. 그걸 갖다가 상호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외국이 그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한테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 의무를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니네 나라 국민한테 적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주의고, 이 상호주의가 이 국제 관계에서 기본이고요. 자, 평등주의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평등주의죠. 그래서 외국인을 대해주는 것은 상호주의와 평등주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외국인을 대해줍니다. 자, 아래 외국인의 권리를 보시면 인정되는 권리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인정되는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뭐 인격권, 뭐 자유권, 재산권, 뭐 이런 것들.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뭐 선거권, 피선거권, 뭐 이런 것들. 대신 인정되지 않는 권리 2번을 보시면 다만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로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아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이게 뭐요? 지방선거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한테 일정 요건이 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인정됩니다. 그게 18세 이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로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 그 다음에 지방선거만,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없고 지방선거만 거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주민투표권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권, 그 다음에 주민투표권 일정한 외국인한테 인정해줍니다. 거기 국회의원 선거권하고 대통령 선거권은 아니고 지방선거권하고 주민투표권 외국인. 근데 그 기준이 18세 이상이에요. 왜냐면 지금 투표권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투표권도 성인 연령이 19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투표권도 19세 이상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향시켰죠. 그래서 투표권이 18세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18세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일정한 외국인한테 지방선거권, 그 다음에 주민투표권 인정되고요. 아래쪽에 외국인의 의무를 보시면 원칙에 자, 특권을 인정받은 외교사절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래 경찰권, 과세권, 재판권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2번에 병역 의무, 교육 의무, 사회보장 가입 의무 등은 부담하지 않지. 당연히 이게 뭐야?
국민의 의무죠. 국민의 의무. 국민만 지는 그런 의무는 외국인한테 적용되지 않고요. 대신 3번에 외국인만이 부담하는 의무도 있죠. 그것이 먼저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이게 뭐냐면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가 외국인이 외국에 가서 어떤 피해를 봤어. 그러면 그 나라 지금 피해를 본 그 외국에서 인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권리구제 절차를 거쳐서도 권리구제를 못 받아. 그러면 그때 비로소 외교적 수단으로서 항의하고 따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뭘 절도를 당하든 뭘 하든 하면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이 그냥 권리구제해줄 자세가 돼 있어. 근데 경찰한테 신고하지도 않고 바로 외교관계로 다퉈버리면 국가 간 마찰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피해를 당해. 그러면 그 나라, 그 현지 권리구제수단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걸로 권리구제를 못 받을 때 비로소 외교적인 수단을 써서 항의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라고 해요. 지방적 구제의 원칙에 대한 의무. 어느 외국 지방에 가서 뭘 피해를 봤으면 그 지방의 구제 수단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때는 외교적으로 항의하고 따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추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 외국인 등록을 할 의무, 이런 것들은 딱 봐도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만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외국인 등록 의무. 자, 외국인 등록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구 외국인 관서에 자에게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먼저 등록 대상자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 90일입니다. 90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외국에 가려고 하면 국제 신분증을 가지고서 그 외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입국 허가를 받을 때 국제 신분증을 제출하면서 입국 허가를 받죠. 그래서 국제 신분증이 뭐 여권이죠. 우리나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 국제 신분증 여권이고 그 여권만 가지고 외국 못 가고 그 여권을 제출하면서 상대방 국가한테 입국을 허가해달라 요청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서 그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입국 허가서를 내주죠. 입국 허가서를 내주는 것이 사증이죠. 오케이? 그래서 국제 신분증을 국제 신분증 여권을 바탕으로 해서 입국 허가서, 사증을 내줍니다. 근데 그 사증에는 단수 사증이 있고 복수 사증이 있어요. 한 번만 써먹을 수 있는 거, 여러 차례 써먹을 수 있는 거. 단수 사증의 기본적인 유효 기간이 90일입니다. 오케이? 3개월, 90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통상적으로 한 번 입국 허가를 하면 한 3달, 90일 정도는 평온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3달을 넘게 있으려고 하면 이제 막 제한이 들어가는 것이고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체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외국인 등록 의무, 등록 대상자를 보시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입국을 했다는 것은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한 거잖아요. 사증을 받고 입국한 것이죠. 그 사증이 기본적으로 90일은 유효하다니까. 근데 90일 넘게 있으려고 하면 사증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그때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추가적인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90일을 기본적인 기간으로 두고 더 길게 있을 때는 이제 막 제한이 막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외국인을 받는 각국의 거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출생, 국적 상실 등에 따라서 체류 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또 외국인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자녀를 낳아 출산을 해. 그러면 그 출산한 사람은 어떤 자격이 없이 그냥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태어나는 그 외국인도 90일을 초과해서 있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외국인 등록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디귿에 중간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다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등록 등 이렇게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맨 밑에 등록증 발급을 보시면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데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17세, 17이죠. 17. 이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것들을 왜 발급하게 만들어? 범죄를 저지를까봐 그러는 것이죠. 근데 17세 미만은 특별히 그 위험성이 좀 적기 때문에 17세 미만은 예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17세 미만을 예외로 하는 것이 이 외국인 등록증 발급의 예외, 그 다음에 또
입국 시 생체 정보 제공의 예외. 11세 미만은 생체 정보, 즉 지문 같은 거 안 찍어도 입국할 수 있고요. 또 여권 등 휴대 제시 의무의 예외. 17세 미만은 여권 등 휴대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에 대한 어떤 각종 예외가 기본적으로 17세 미만에 대해서는 예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븐틴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출입국 관리법상 일반 체류 자격을 보시면, 자, 단기 체류 자격 90일 이하, 장기 체류 자격 90일 초과. 90일이죠? 90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23조의 체류 자격 부여를 보시면 체류 끝에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기간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그 출생한 아기를 말합니다. 그 출생한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외국인이고, 외국인 부모한테 태어났으니까 외국인이고, 체류 자격 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9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2호에 중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버렸어. 이때는 60일 이내 체류 자격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왜냐? 아까 그냥 통상적으로 뭐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별 사항이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이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얼핏 생각해봐도 뭐 나라를 팔아먹었나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외국 국적을 취득해버렸으니까, 외국 국적을 취득하든 하여튼 대한민국 국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때는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살펴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요. 자, 아래 24조 체류 자격 변경과를 보시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 자격과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장관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법무장관이고요. 자, 2항에 외국 공관원 등 신분이 변경돼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 공관원 등에서 신분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주요 관심사항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일반적으로는 90일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잃어버려. 그러면 60일이지 않습니까? 60일 이내 체류 자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공관원 등이 신분이 변경됐어. 이것은 특별히 더 중요한 것으로 봐서 30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도록 더 빠른 기간 안에 서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내 외국인의 출입국을 보시면, 먼저 외국인의 입국, 학설이 외국인의 입국, 대륙법계는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보고 영미법계는 금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그냥 뻔해요. 유럽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외국인 입국을 어떻게 금지하냐고. 그러니까 외국인 입국 그냥 금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신 영국이나 미국은 다 섬이잖아, 섬. 영국은 작은 섬, 미국은 큰 섬. 그래서 입국 금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영미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대륙법계는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뭐하고 함께 생각해내면, 범죄인 인도에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국민 불인도 원칙,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륙법계는 인정합니다. 자국민 불인도 한다는 거. 영미법계는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자, 대륙법계는 외국인 입국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국민 달라고 하면 맘대로 줘버려? 그럼 완전 호구국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입국은 맘대로 할 수 있고, 대신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는 거죠. 불인도 원칙.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케이? 영미법계는 반대로죠. 영미법계, 외국인 못 들어와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 거죠. 즉 우리나라 국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균형이 맞죠. 이게 반대로 뒤집혀버리면 완전 호구국가가 돼버리는 것이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거기 통설을 보시면 이렇게 대륙법계, 영미법계 구분해가지고 외국인 입국, 대륙법계는 금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영미법계는 섬이니까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실제 실무는 니은에 두 국가 간의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근거해서 체결 당사국이 상호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통상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이제 발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초 위에서는
대륙법기 영유법기 막 구분해서 얘기하더니 결국은 그냥 다 외국인의 입국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갈수록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래 여권. 여권은 국제 신분증이에요.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죠. 그래서 본국 거기 니은에 여권은 국외 여행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본국의 일방적인 증명서입니다. 즉 본국에서 발행하는 국제 신분증이 여권이죠. 외국에 입국하려면 여권만 있으면 돼요? 아니죠. 상대 국가의 입국 허가서, 사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증을 받을 때 국제 신분증인 여권을 제출하면서 허가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 국가에서 입국 허가서, 사증을 발행해 줍니다. 자, 발급권자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하고요. 니은의 둘째 줄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요. 디귿에 외국에서는 영사가 일반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외교관 여권만큼은 발급 신청 교부만을 대행할 뿐 외교부에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외교관 여권은 굉장히 중요한 여권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자, 유효기간, 여권의 유효기간. 일반 여권은 10년 이내, 관용 여권하고 외교관 여권은 5년 이내입니다. 왜 그래? 관용 여권하고 외교관 여권은 폼나는 여권이잖아. 폼나니까 짧게 해놓은 겁니다. 저도 저 공무 국외여행 한 3개국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갈 때 이제 관용 여권 가지고 가면 막 별거 없는데 다만 조금 빨리 내보내줘요. 조금. 다른 사람들은 저쪽 줄 서는데 우리는 이쪽 줄 서가지고 한 3, 4분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근데 폼 나죠. 그 아주 짧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좀 폼 나는 겁니다. 그 폼 나기 때문에 좋은 여권은 기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외교관 여권, 관용 여권은 5년 이내, 일반 여권은 10년 이내. 자, 발급 거부를 보시면 외교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권의 발급, 재발급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일로에 장기 2년 이상 기소되어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 기소 중지, 수사 중지 되거나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 국외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놨어?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일정 중대성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거부해버리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추방해버릴 수 있게끔. 그래서 받아다가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기 2년 이상 기소, 장기 3년 이상 기소 중지, 수사 중지. 기소가 더 중요해요? 기소 중지, 수사 중지가 더 중요해요? 기소는 이미 밝힌 거죠. 아니 완벽하게 증거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구중 입증을 해 놓은 것이 기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은 더 기준은 더 낮은 것이죠. 기소가 더 확실하니까 형은 더 낮이. 장기 2년 이상. 도망간 거 기소 중지는 아직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준은 더 높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2년 이상 기소, 확실한 기소가 더 확실하니까 기준은 더 낮아도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2년 이상 기소, 장기 3년 이상 기소 중지, 수사 중지 이렇게 갑니다. 이거 반대로 엮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니은 2호에 여권법 24조 26조까지. 여권법 24조 26조가 여권법 처벌 조항 전체예요. 여권법 처벌 조항 전체가 24조부터 26조까지입니다. 자, 지금 여권의 발급, 재발급의 거부잖아요. 직접적으로 여권법 범죄를 위반했으면 형을 선고받고 종료되지 아니했으면 오케이? 대신 그 나머지 범죄 3호의 제2호 외의 범죄, 즉 여권법 외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때는 금고 이상입니다. 기준이. 여권의 발급, 재발급의 거부이기 때문에 여권법 위반죄를 저질렀으면 그냥 발급, 재발급 거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권법 외의 죄를 저질렀으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오케이? 직접적으로 여권법 위반을 했으면 그냥 그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지 않았으면 여권의 발급, 재발급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이고 여권법 이외의 범죄는 금고 이상에 대해서만. 이해 가시죠? 직접적인 여권법은 그냥 형을 선고받았어. 그러면 발급, 재발급 거부 사유가 되고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여권법 말고 다른 범죄였으면 금고 이상. 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여권에 가름할 수 있는 증명서가 유엔 여권, 여행 증명서, 난민 여행 증명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여권 등의 휴대 제시 의무를 보시면 기억에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17세 미만은 예외고요. 니은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 제시를 요구하면 그 여권 등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권 등 소지 의무가 있고 또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이 휴대 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여러분 다액 50만 원 이하 벌구과에 해당하는 사건은 다액 5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미범죄 특칙에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거 부정 등 사유가 있어야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고 또 체포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해도 그냥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불법 체류자 발견됐어. 그러면 불법 체류자, 지금 불법 체류자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신분증 같은 거 제시하지 못해. 그러면 임의 동행해서 가죠. 지구대 파출소로. 임의 동행에 응하지 않아.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권 등 소지 제시 의무, 여권 등 휴대 제시 의무 위반이 1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지 않아? 바로 체포해서 그냥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출입국 관리 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그냥 됩니다. 자, 오른쪽 관용 여권의 발급 대상자. 외교부 장관은 관용 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근데 관용 여권의 발급 기준이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얘기하냐면 첫 번째 줄에 1호에 공무로 국외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교회에 추천하는 그 배우자, 그 다음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그 다음에 27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등등등. 그래서 기준이 21세 미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의 자녀 나이 기준은 27세예요. 근데 저 뒤에 소파에서 소파 대상자를 얘기할 때는 21세 미만입니다. 21세 미만 또는 21세 이상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21세 미만입니다. 소파는. 왜 그러죠? 우리나라는 외국에 가면서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많아서 대학원 정도까지는 마치고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27세 미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군들은 교육열이 없잖아. 걔네들은 뭐 대학 같은 거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파 대상자 따질 때는 21세 미만입니다. 오케이? 연상되세요? 그렇게 연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자녀 기준은 27세 미만. 소파 대상자 자녀 기준은 21세 미만.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아래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1호에 출국하는 무국적자, 4호에 해외 입양자. 해외 입양자는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러나 그 해외 입양자가 외국으로 입양 나가고 나면 당분간 다시 들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꼭 여권을 줘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해외 입양자로 해외 간 사람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국민으로 그냥 남아버립니다. 하여튼 간에. 자, 맨 아래 여행지면서 유효기간은 1년 이내고요. 여행지면서 발급 목적을 이루면 그냥 효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1년 이내라 하더라도 발급 목적을 이루면 효력이 상실돼버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입국 시 생체 정보의 제공. 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해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게 면제돼. 17세 미만, 세븐틴은 면제되고요. 아래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보시면 법무장관은 다음 원안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이에요. 출입국, 국적, 사증, 체류 다 법무장관입니다. 자, 법무장관 그 입국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자 디귿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게 가수 유승준이죠. 그 막 군대 간다고 그랬다가 미국 시민권 획득해버려가지고 입국 금지 돼버린 그 사람이 이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비읍에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했어. 그러면 5년간 입국 금지 시켜버립니다. 물론 이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지만 어쨌든 강제 퇴거로 쫓겨났어. 그러면 5년 동안 입국 금지 대상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방송인 에임이라는 사람이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갔다 와서 강제 퇴거 당한 다음에 5년 동안 못 들어왔어요. 5년 만에 들어왔는데 또 마약하게 또 걸렸죠. 그래서 또 지금 추방됐을 거로 이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제 퇴거됐어. 그러면 5년 동안 입국 금지 제한에 걸려버리고요. 자, 이상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 사증, 출입국, 체류, 국적 다 법무장관이다. 자, 아래쪽 주의를 보시면 입국 금지자는 즉시 퇴거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입국 금지 처분은 형사처분은 아니니까 행정처분이지. 그러나 입국 금지 처분에서 직접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왜냐? 입국 금지 처분 딱 들어오면 그냥 바로 그냥 보내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다투려고 하는 수단을 제공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국 금지 처분 행정처분은 맞는데 디귿에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절차 등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추가로 사증 발급 신청을 별도로 한 다음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국금지 생각해 보시면 딱 들어온 것을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입국금지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리을의 입국금지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비용은 입국금지 당한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너 다시 돌아가. 입국금지 처분을 하면 자기 돈으로 비행기 끊어서 가야 돼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돈 대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입국금지 당한 본인 부담으로 갑니다. 저 오른쪽에 여행경보제도가 있는데요. 여행경보제도 안에 여행경보가 있고 특별여행주의보가 있습니다. 여행경보는 좀 장기적인 것이고 특별여행주의보는 좀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특별여행주의보는 주로 90일 이내에 적용하는 거. 자, 먼저 여행경보가 남황적극 유자출금이에요. 남황적극 유자출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지침이 해외 체류자가 있고 해외여행 예정자가 있는데 해외여행 예정자가 딱 보시면 숙자연금이에요. 숙자연금. 그래서 남황적극 유자출금 숙자연금 이렇게 숙지를 해주십시오. 남황적극 남색경보, 황색경보, 적색경보, 흑색경보 거기에 각각의 행동 단계가 유자출금, 여행유의, 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 남황적극, 유자출금 거기에 대해서 해외 체류자의 행동요령이 있고 해외여행 예정자의 행동요령이 있는데 해외여행 예정자의 행동요령이 숙자연금입니다. 그래서 숙지대비, 자제, 연기, 금지, 숙자연금. 그래서 남황적극, 유자출금, 숙자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래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예컨대 뭐 갑자기 지진이 났다거나 갑자기 뭐 국지전이 발생했다든가 뭐 갑자기 코로나가 막 창궐 한다든가 이런 때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발령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이 여행경보제도의 중간 그래서 남황적극인데 황색경보 이상 적색경보 이하에 준하고요. 사망에 발령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 해제일자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여행주의보는 통상 90일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쉬었다가 4층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3페이지 4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권을 봤죠. 여권은 본국에서 발행한 국제신분증이라고 한다면 4증은 내가 입국하려고 하는 상대 국가에서 발행한 입국 허가서가 4증이죠. 그래서 외국에 가려고 하면 본국에서 발행한 신분증인 여권을 소지하고 상대방의 입국 허가서 4증을 받아야 상대방으로 들어가서 상대방 국가로 갈 수 있죠. 자, 4증에 의해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 허가서가 이 4증이고요. 자, 법무장관이 발행하고요. 제외 공관장에게 유임할 수 있습니다. 자, 4증은 단수 4증과 복수 4증이 있어요. 자, 특징, 통상 4증은 여권과 별도의 수첩 형태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권은 수첩 형태로 발급하지 않습니까? 여권은 수첩 형식으로 이렇게 발급합니다. 근데 4증은 수첩 형태로 발급하지 않고 4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신분증인 여권을 제출하면서 4증 발급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출된 여권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주건 뭐 도장을 찍어주건 스탬프를 찍어주건 붙여주건 이런 형식으로 4증을 발급합니다. 허가증을 거기다 붙여주는 것이죠. 자, 아래 유효기간이 통상 단수사증 우리나라 단수사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이 90일.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3개월 90일 정도는 그 입국 허가 받은 사증을 가지고 90일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대신 90일 넘게 있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외국인 등록해야 되고 별도의 체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막 제한이 붙는 것이죠. 아래 무사증 입국을 보시면 자, 무사증 입국. 자, 디귿에 뭐 국제 친선 관광 이런 목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자 하면서 B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한민국을 관광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관광 통과 입국하려고 하면 이 무사증 입국으로 할 수 있게 이제 해 줍니다. 자, C번에 기타 법무장관이 대한민국의 이득 등을 위해서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래서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이고 그다음에 이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이 뒤에 가 보시면 상륙이 나오는 상륙이 관승 긴재난 315 339. 그래서 이 관광 상륙이
관광상륙 기간이 원칙으로 3일이거든요. 3일. 여기는 관광 통과 30일이잖아요. 무사증으로 무사증. 저 관광상륙은 배 타고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케이? 관광상륙은 배가 상륙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런 경우 외에 통상적으로 관광 통과 목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30일 이내는 그냥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사증 관광 통과는 30일 이내에 저 배가 상륙하는 거 관광 상륙은 3일 이내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사증의 종류가 먼저 A1, A2, 3. 이 A가 이제 최고 좋은 거죠. 최고 좋은 거. 외공협입니다. 외교 A1, 공무 A2, 협정 A3, 사증이고, 그 다음에 관광 통과. 조금 전에 무사증 통과가 이 무사증 입국이 관광 통과예요. 오케이? 관광 통과 내용을 보시면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밑에 30일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하는 무사증 입국입니다. 무사증 입국인데 이게 지금 사증 번호잖아. B2. 그렇죠? 실컷 무사증 입국이라고 해놓고 무사증 입국이라고 해놓고 사증 번호를 왜 붙여놔요? 여러분, 무사증 입국이지만 그 사람이 무사증 대상이 무사증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여권에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사증 표시해주는 것이 B2입니다. B2. 오케이? 무사증이지만 사증 번호가 있는 거죠. 이 무사증으로 이게 관광통과 목적으로 들어와. 그러면 공항에서 B2를 딱 찍어줘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와서 활동하거나 나갈 때 이 사람 무사증으로 들어왔구나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권에다가 B2를 딱 찍어줘 버립니다. 자, 유학은 어디로 하죠? 대학으로 하죠. 그래서 D입니다. D. 대학 D. 오케이? D2 유학 비자. 유학은 대학으로 하니까 D2. 자, 교수 E1입니다. E1 교수. 그래서 영어 교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회화지도는 영어 회화지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영어 교수는 잘난 사람이니까 E1이고 회화지도는 1대1 2명이 사는 것이니까 E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예술 흥행이 E6입니다. E6인데 E6이죠. E6. 그 옆에다가 IU라고 좀 적어주세요. IU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딱 이 예술 흥행 비자입니다. 여러분, 사증이 비자랑 똑같은 말입니다. 비자, 사증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뭐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딱 IU야. IU 같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이게 이 예술 흥행 비자예요. IU 같은 사람이 여기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다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IU, 이유. 이거 좀 수험생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유. 자, 계절근로. 이빨이죠, 이빨. 계절근로가 뭐요? 최고 바쁠 때만 불러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농번기 때, 그 다음에 저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 잡이철에 최고 바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절근로 농작물 재배 수확 때, 그다음에 밑에 수산물 원시 가공 분야에서 하여튼 최고로 바쁠 때 불러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이 계절근로입니다. 최고로 바쁠 때 일손이 부족하겠죠. 부족한 일손을 떼어주는 거죠. 일손 떼는 것이 이빨 떼어주는 거지. 부족한 인원 이빨 떼어주는 거예요. 이빨 떼어주는 거, 부족한 일손 채우는 거. 최고 바쁠 때 이빨입니다. 이빨 떼어주는 거. 최고 바쁠 때 일손 보충해주는 거. 이빨. 자, 비전문 취업, 노가다 취업입니다. 노가다 취업. 여러분, 남의 나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남의 나라 와서 노가다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음소리가 나오죠. 신음소리가 애구야. 그죠? 애구. 이구입니다. 이구. 외국에서 노가다 비자로 들어와서 일해봐. 애구 소리가 나죠. 이구입니다. 이구.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비자, 비전문 취업 비자이기 때문에 끝에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이것은 노가다 비자가 아니지.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외시켜줍니다. 그죠? 맞죠? 노가다 비자니까 노가다 아니라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제외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제외동포 비자. 제외동포 F4입니다. 제외동포 F4 비자입니다. 그래서 제외동포가 고국 방문하려고 그래. 그러면 F4 비자를 내줍니다. 대신 그 사람이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면 제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제외동포, 외국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제외동포가 우리나라 방문하려고 하면 F4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동포, 외국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 제외동포, 고국 방문하려고 하면 그냥 손쉽게 F4 비자 내주는 겁니다. 대신 외국 갔는데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 그럼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올려갈 때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외국인인 동포에 대해서는 F4 비자를 발급해주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권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고요. 아래 결혼 이민 패밀리죠. 패밀리 비자가 이 결혼 이민 비자고 여러분 저기 결혼 이민 비자가 F6 저희 집이 가족이 우리 부모님 자녀 넷에서 6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애 2명에서 6명이거든요. 가족이 한 6명은 되지. 그죠? 그래서 이 결혼 이민 비자가 패밀리 비자고 F6. 그다음에 아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예, 저기 결혼 이민 비자가 결혼하면 이 성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F6다 이렇게 좀 하면 좋다고 어떤 수험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비자 F6 패밀리 비자 F6. 자, 오른쪽에 상륙의 종류, 배가 상륙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상륙하는데 이 상륙 기간이 있어. 기간이 3일, 제가 이제 그 기간 순서대로 엮어 놓은 거예요. 3일, 15일, 30일, 30일, 90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3일, 15일, 30, 30, 90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기간 작은 거부터 긴 거로 해놨기 때문에 315, 339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관승긴제난 315, 339 이렇게 해주세요. 관승긴제난 315, 339 관승긴제난 315, 339 이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숫자 작은 거부터 긴 걸로 이렇게 큰 걸로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315, 339에 339가 30, 30, 90인 거죠. 오케이? 관승긴제난 315, 339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 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안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 각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 어디 위에다가 각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즉 3일, 315, 339 각 3일, 15일, 30일, 30일, 90일만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긴급 상류하고 재난 상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질병 사고가 긴급이고 재난이 조난이에요. 오케이? 질병 사고가 긴급이고 재난이 조난입니다. 그 내용도 그것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질병 사고가 긴급이고 조난이 재난입니다. 그거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첫 난민 임시 상륙에서 법무장관이 나오죠. 법무장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법무장관은 외교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왜냐? 난민 임시 상륙 관련해 가지고는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무장관이야. 출입국이니까 뭐 국적, 출입국, 사증 다 법무장관이니까 출입국이니까 기본적으로 법무장관인데 대신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에 외국인의 출국을 보시면 자, 출국의 자유.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죠. 아까 입국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출국이야 뭐 자유죠. 출국은 자유고요. 금지할 수 없고요. 자, 근데 강제적 출국 한마디로 추방이죠. 추방. 자, 추방은 주권의 행사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고 비우호적인 행위로 취급됩니다. 권리남용, 비우호적인 행위로 취급된다. 이게 뭔 말이야? 만약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추방해? 그러면 상대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비슷한 사람 찾아가지고 또 추방시켜버립니다. tit-for-tat이죠. 그냥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국제질서의 기본이죠. 그래서 자, 2항 외국인의 강제적 출국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죠. 그래서 외국인의 강제적 출국, 강제 퇴거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강제 퇴거, 행정처분이고요. 자, 그 아래 출국 정지는 외국인을 출국시키지 않는 거죠. 강제로 출국시키지 않는 겁니다. 내국인 출국 금지가 있고 외국인 출국 정지가 있어요. 이 출입국 관리법에서 내국인을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출국 금지고 외국인을 출국하지 못하는 것은 출국 정지라고 딱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내국인 출국시키지 못하는 거, 출국 정지, 외국인 출국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출국 금지, 출국 정지, 외국인 출국 정지, 내국인 출국 금지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출국 정지의 사유와 기간이 이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 출국 정지는 내국인 출국 금지 조항을 그냥 준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시행령으로 가면 또 기간이 또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출국 금지는 수일 기삼 재벌 6이에요. 수일 기삼 재벌 6. 근데 외국인 출국 정지는 왼쪽에 수일 기삼 재벌 3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나간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좀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외국인 출국
정지가 내국인 출국 금지를 원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진짜 그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 그 외국인 출국 정지는 내국인 출국 금지 조항 그대로 이제 적용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시행령으로 가면 또 기간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좀 과도하게 된 것이니까 출국 정지는 그냥 거기 기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그냥 지워주시고, 자, 긴급 출국 정지가 있죠. 장기 3년 이상입니다. 장기 3년 이상. 꼭 긴급 체포 요건하고 똑같죠. 오케이? 긴급 출국 정지가 이 외국인 출국 정지에 있어서도 긴급 출국 정지가 있고 내국인 출국 금지 오른쪽에서도 하단에 긴급 출국 금지가 있어요. 다 장기 3년 이상 요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긴급 체포 요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자, 오른쪽에 내국인 출국 금지로 가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내국인 출국 금지에 대해서 외국인 출국 정지도 내국인 출국 금지 그대로 원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 내국인 출국 금지를 보시면 이게 수일 기삼 재벌 6이에요. 수일 기삼 재벌 6. 자, 수일이 이번에 수사 대상이면 1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삼이 그 이번에 기소 중지 3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재벌 6. 저 1번으로 오면 재판 계속 중인 사람. 그다음에 각종 돈 문제, 뭐 벌금, 추징금, 국세, 지방세, 양육비 이런 것들, 돈을 못 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벌 6개월 이내 출국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기쌈 재벌 6, 수일 동안 재벌 6명에서 기싸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일 기쌈 재벌 6, 수일 기쌈 재벌 6. 넘어갈게요. 자, 저기 809페이지 외국인의 강제 퇴거 볼게요. 아까 내국인 출국 금지, 외국인 출국 정지는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오케이? 어떤 때 형사 재판 계류 중이거나 또는 뭐 돈 내야 될 거 안 냈거나 그러면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외국인 강제 퇴거는 뭘 잘못하면 그냥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외국인 강제 퇴거입니다. 자, 근데 강제 퇴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15호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어. 금고 깜빵 가는 거, 깜빵 갔다 오면 내보내버립니다. 그냥 강제 퇴거시켜버린 것이죠. 오케이? 깜빵 갔다 오면 내보내버립니다. 이 금고도 징역형이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 근데 이제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것이 이 금고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깜빵 갔다 와. 그럼 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18호에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데 엄청 힘들게 영주 자격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좀 더 가까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그냥 금고형이 아니라 5년 이상 징역 금고형 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은 깜방 갔다 오면 바로 그냥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5년 이상 깜빵형. 오케이?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급적이면 쫓아내지 않는 것이죠. 왜냐? 힘들게 영주 자격 취득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공헌을 했으니까 영주 자격을 그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냥 외국인은 깜빵 갔다 와. 금고 이상. 그러면 내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영주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년 이상, 금고 이상. 자, 그 아래 강제 퇴거 절차가,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려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아요. 강제 퇴거 명령은 누가 해? 외국인,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강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니에요. 거기 3번을 보시면 강제 퇴거 명령,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강제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판사가 아닙니다. 강제 퇴거 명령,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강제 퇴거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강제 퇴거 명령을 하려고 그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심사를 하기 전에 강제로 보호할 수가 있어요. 말이 보호지 구속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2번에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입니다. 말이 보호지 구속이지. 그걸 어떻게 해? 11 플러스 11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위한 보호 11 플러스 11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을 보시면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 둘째 줄 끝에 둘째 줄에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그 아래줄 끝에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보호 명령서를 발부하다. 판사가 아닙니다.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으로부터 보호 명령서를 발부받아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 기간은 10일 이내고 1차 안에서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사 결정을 위한 보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해가지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강제 퇴거 명령을 받으면 또 보호할 수 있어. 언제까지? 나갈 때까지. 쫓아낼 때까지. 그래서 거기 5번에
강제 퇴고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는 이제는 이것은 3개월 단위로 한없이 연장할 수 있어요. 3개월 단위로 한없이.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맨 끝에 3개월마다 법무장관의 승인을 미리 얻어서 3개월 단위로 한없이 내 쫓겨날 때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대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3개월 단위로 계속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조항 유효합니다. 그래서 심사 결정을 위해서 보호 10일 플러스 10일. 그 다음에 강제 퇴고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다시 쫓아내기 위해서 다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강제 퇴고를 위한 보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강제 퇴고 명령을 받기 전에 심사를 위한 보호 10일 플러스 10일. 강제 퇴고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강제 퇴고 명령 받은 사람의 보호 3개월 플러스 3개월 플러스 3개월 플러스 한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합니다. 내후년까지 일단 유효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자, 2항에 2번에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산업이 다 서게 생겼어요. 그래서 3D 업종 공장만이 아니라 농촌도 그래요. 농촌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서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 운영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요. 자, 4번의 취업의 제한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의 세 줄 끝에 3년이 만료돼서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구장에 이게 코로나 조항이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사유로 입국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는 아래 1년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3년 플러스 사용자가 3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놓으면 플러스 2년 미만 할 수 있어요. 또 플러스 코로나 조항,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서 출국하기 어려워. 그러면 추가로 1년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출국해야 돼. 한번 출국해서 다시 취업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경과돼야 됩니다. 6개월이 경과돼야 돼. 근데 이것도 역시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1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3개월이었어요. 3개월. 3년 플러스 2년 미만 이걸 하고 나면 돌아가서 6개월 지나야만 올 수 있는데 미리 사용자가 신청해놓으면 3개월만 지나도 올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3개월이 1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외국인 노동자 빗장이 완전 다 풀려버렸습니다. 왜냐? 3 플러스 2년 미만 플러스 코로나 감염 1년 플러스 이거 하고 나면 반드시 출국해서 갔다 와야 돼.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사용자가 미리 신청해놓으면 1개월만 지나면 올 수가 있어. 즉 잠깐 휴가 갔다 오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되나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 완전히 빗장을 열어놔버렸습니다. 지금 왜 그래?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이제 아예 그냥 대한민국이 멎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경찰청 공무규획출장 업무처리 규칙을 볼게요. 자, 3조의 공무규획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하고요. 대신 2항 끝에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요. 다만 소속 기관의 기관장의 공무규획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하고요. 자, 6조를 보시면 둘째 줄에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끝에 공무규획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즉 공무규획출장들 가운데서 민감한 것들 몇 개는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공무규획출장을 가는 거죠. 공무규획출장이 뭐야? 공무로 외국을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후에 10명 이상 단체 공무규획출장의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서 가래요. 왜 그래? 10명 이상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거거든. 100% 놀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놀러 가는 것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가라는 겁니다. 저도 공무규획출장 일본, 홍콩, 그다음에 저 캄보디아 이렇게 갔습니다. 캄보디아 갈 때는 우리 한 17명인가 함께 갔어요. 뭐야? 우리 성과 우수자들 외국 경찰기관 탐방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놀러 가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 공무규획출장 가는 것이 대부분 다 놀러 가는 거야. 근데 놀러 간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공무를 위장해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갈 때 10명 이상이 가면 국민들한테 욕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결정하지 말고 위원회를 거쳐서 가면 좀 더 타당성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가라는 겁니다. 10명 이상 단체 공무규획출장의 경우. 자, 7조에 심사위원회 운영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위원회가 재과출과
이걸로 의결하는데 그냥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 그것이 재과 승인보 추출이죠. 재과 승인보 추출. 그래서 이 재과 승인보 추출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그냥 의결하는 거. 거기에 추가 추천위원회, 시도자격윤수위원회, 출이 공무기획출장 심사위원회. 그래서 여기 공무기획출장 심사위원회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요. 자, 8조 공무기획출장의 제한. 거기 사망의 1호에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3년간은 공무기획출장 못 갑니다. 그다음에 2호 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1년간 공무기획출장 못 갑니다. 그래서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형 3년간 공무기획출장 못 가고요. 그 외의 사유로 징계를 먹었으면 1년간 공무기획출장 못 가고요. 자, 9조에 재외공간의 협조 요청 공무기획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아래 재외 공간의 협조가 필요한 때는 출발 1개월 전까지 외국기관 방문 협조 요청을 작성해서 경찰청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경찰청 국제협력과장이 뭘 하고 있어? 해외 주재관들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기획출장 가면 해외 경찰기관을 많이 방문하죠. 근데 그거를 일선 우리 경찰 공무기획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해외 경찰기관 연결하려면 연결이 안 되지. 해외 주재관이 해봐. 바로 그냥 약속 잡아버리죠. 그래서 저도 공무기획출장 갈 때 하여튼 무조건 이 본청 통해서 주재관이 그냥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외 주재관 이용해서 거기 기관들 그래서 캄보디아 갈 때는 사실상 놀러 간 거지. 놀러 갔는데 하루에 경찰기관 2군데씩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놨습니다. 그거 안 했다가 걸리면 작살나니까. 그래서 경찰기관 2군데 방문하는데 실제로는 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실제로는 그때 딱 가서 여기 9시 여기 9시 10분 해가지고 후다닥 덮고 그냥 쭉 놀러 갔다가 이제 오는 것이죠. 하여튼 공무기획장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뭐 자치단체건 어디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합니다. 그때 해외 경찰기관 섭외를 주재관 통해서 이 국제협력과장이 주재관들을 딱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12조에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이 공무기획출장은 공식적으로는 놀러 가는 것이 아니죠. 해외 것들을 배워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워오는 것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제출이 여기 시스템에 등록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국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하고 등록 게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다 오면서 한 명을 집어서 야 3만 원씩 걷어 3만 원 쭉 가지고 야 네가 다 써 이 새끼야 제출해. 그래서 걔가 알아서 써가지고 이제 제출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공무기획장 업무 처리 규칙에서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선물 수령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 미화 100달러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가액 상당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공익자윤리법에서는 기관장한테 신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공익자윤리법에는. 그래서 이 공무기획장 업무처리 규칙이 공익자윤리법을 위반한 거네요? 아니, 위반한 것이 아니라 구체화한 것이죠. 그래서 기관장한테 신고하는데 기관장한테 신고할 때 담당 업무를 이 감사 쪽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 훈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신고하도록 해놓은 것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분해야 돼요. 공익자윤리법은 기관장한테 신고, 그 다음에 이 공무기획장 업무처리 규칙에서는 감사부서에 신고, 그거 비교하셔야 되고, 자, 오른쪽 외국 군함을 보시면요. 자, 외국 군함, 의의 2번에 외국의 그냥 배가 아니라 군함입니다. 자, 외국의 군함은 2번에 국제법상 국가기관이고 군함의 법률상 사실상 행위효과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즉 외국 군함은 외국 자체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국제법상 외국 군함은 외국 국가 자체가 떠나지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맨 아래 경찰관의 외국 군함의 출입을 보시면 1번에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 군함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 2번에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해서 외국 군함으로 들어갔어. 출입 못합니다. 신속히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야 돼. 다만 급속을 요할 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군함 함장한테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즉 우리한테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외교사절. 자, 외교사절의 파견. 아래 외교사절의 파견. 자, 아그레망을 요청하고 아그레망을 받아서 임명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 아그레망이 뭐냐면 영어로 어그리먼트예요. 어그리먼트. 동의지, 동의. 옛날부터 외교사절, 외교관을 배치할 때에는 상대국 국가한테 오케이를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보낸 거예요. 그 어그리먼트가 프랑스 말로 하면 이제 아그레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교관을 보낼 때에는 아그레망을 요청해서 받아서
보내는 식으로 그것이 이제 이 국제 관례인 것이죠. 그래서 아그레망을 요청해. 그러면 해당 국가에서 아그레망을 부여해. 그러면 임명해서 신임장을 들려서 보내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외교사절의 특권을 보시면 1번에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 통치권에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복종 의무가 없는 것이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건 또 아니에요. 복종 의무가 없지만 접수국 법령 존중의 의무가 있어요. 복종 의무가 없을 뿐이지 접수국 법령 존중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사항에 우리나라는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범을 일반 폭행범보다 가중 처벌하는 형법의 외국 사절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고요. 5번에 범죄인 비호권은 외교특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수국이 요구하면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관사 밖으로 추방해야 됩니다. 즉 외교사절의 뭐 공관이건 외교 공관이건 하여튼 외교 공관이건 뭐 대사관이건 어디에 범죄인을 억류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죠? 그냥 인도해 주든지 아니면 추방의 형식으로 내보내든지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이 범죄인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자, 6번에 외교사절은 주재국 법질서 존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에 외교사절이 자국 범죄인을 본국에 송환하기 위해서 외교 공간 내 일시 구금할 수 없어요. 하여튼 범죄인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자, 8번 외교특권은 외교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외교사절의 직무 수행의 효율성 보장 등 그 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외교관 개인이 외교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본국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 칠레인 것에서 남미에서 한국 외교관이 거기 미성년자 여자애 막 꼬시다가 언론에 딱 나와버렸어요. 그 TV 프로그램에 그 몰래 카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막 어린애들 막 꼬시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외교관이 소문이 나 있으니까 걔를 몰래 카메라 찍어버린 거예요. 어떤 어린 여자애를 투입시켜가지고 하니까 그 외교관이 진짜로 꼬셔버린 거예요. 그것이 막 그 나라 프로그램에 나와버렸어요. 그때 바로 우리나라에서 외교특권 바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사람 조사받아서 처벌하라고 그냥. 그렇게 본국에서 외교특권을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교관 개인이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특권이라는 것이 그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외교 직무를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외교특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외교관 개인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상황에서 완전 나라 개망신을 시킨 놈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외교특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나라가 아마 칠레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맘대로 그냥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외교특권을 포기할 수는 있는데 외교관 개인이 포기할 수는 없고요. 자, 아래 외교특권의 내용을 보시면 외교특권은 폭넓게 인정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외교특권 폭넓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 불가침, 어떤 형태의 체포, 구금도 당하지 않고요. 다만 긴급사태 시 일시적인 신체 구금은 가능합니다. 외교관이 칼 휘두르고 있어. 외교관이고 뭐고 그냥 경찰이 제압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흥분이 가라앉고 외교관님이 확인되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는 구금할 수 있고요. 자, 공관 불가침, 외교관 개인 주택도 불가침이고요. 니은에 외교사절이 타는 자동차, 비행기, 보트도 불가침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화재나 감염병 발생 시에는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다만 이것을 국제관습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제관례라고 합니다. 관습이 법이 되려면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법적 확신까지는 없고 그냥 사실상 그렇다 이 정도로 좀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제관례라고 하지 국제관습법이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국제관례인 것이죠. 국제법상 국제관례. 아래 문서 불가침, 공문서, 사문서, 불문하고 불가침권이 인정되고요. 니은에 문서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고 디귿에 외교가 단절된 경우도 불가침이 인정되고 대신 리을에 문서가 간첩 행위에 서찍인 경우나 외교사절과 동일한 국적의 간첩이 주재국에서 절취 또는 복사한 문서로서 그것을 접수국이 입수한 경우에는 불가침권을 상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서가 간첩 행위에 서찍이면 그럼 맘대로 막 뒤져서 압수해도 돼? 그렇게 못합니다. 하여튼 문서는 불가침이야. 근데 그 문서가 뭔가 막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상대 국가에서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접수국에서 탈취하려고 하겠죠. 탈취하면 안 돼. 근데 탈취하려고 하겠죠. 탈취했어. 그러면 그 탈취한 국가의 잘못입니다. 근데 탈취를 했는데 그것이 간첩행위 서증이 맞아. 그럴 때는 잘못이 없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잘못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해서 문서
막 뒤지고 못해. 뒤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뒤져가지고 탈취하려고 하겠죠. 탈취했으면 탈취한 쪽이 잘못한 거야. 근데 탈취했는데 진짜 간첩행위의 설증이야. 그러면 잘못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 간첩질한 것이 잘못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817페이지에 외교특권의 향유 범위. 자, 1번에 외교사절의 특권이 인정되는 시기와 종료가 인정되는 시기는 입국한 때부터 외교특권이 인정됩니다. 대신 직무 개시 시기는 신임장을 정식적으로 접수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외교관의 직무가 개시되는 시점보다 외교특권이 인정되는 시점이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외교관의 외교특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겁니다. 직무가 개시되기도 전부터 입국할 때부터 외교특권이 인정된다니까요. 직무 개시는 상대방 국가에다가 신임장을 접수해서 정식으로 접수된 때 그때부터 직무가 개시되는데 외교특권의 인정 시기는 상대 국가에 도착할 때부터 입국할 때부터 외교특권이 인정돼. 외교특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것이고요. 자, 종료되는 시기는 출국할 때 또는 출국해야 되는데 출국하지 않고 그냥 있어. 그때는 출국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결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아야 할 때 그때 외교특권이 종료되고요. 아래 외교특권의 인정 범위를 보시면 밑에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가 경찰 공지의 실무종합 문제집에 있는 그 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자, 먼저 위쪽 그 아래 중에서 살짝 위쪽이 외교 공간이고 그 아래쪽이 영사 공간이에요. 영사 공간. 자, 그래서 외교 공간은 외교관, 그다음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 외행노죠. 오케이? 외행노. 자, 외행노에 대해서 외교관이 제일 외교특권이 넓겠죠. 오케이? 노무직원이 제일 약하겠죠. 그래서 이 노무직원은 청운경요죠. 청운경요. 뭐 청운경요를 하여튼 뭐 어떻게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이 노무직원 예시도 좀 외워주세요. 청운경요 또는 청운요경, 청운경요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노무직원이 가장 좁죠. 노무직원이 가장 좁습니다. 외교관이 가장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040이야. 040. 이 공사가 뭔 말이냐면 공무나 사무나 다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관이 공사에 다 인정되는 것이고 외행도 노무직원은 공무로 한 것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행정기능직원이죠. 행정기능직원은 좌우로 공사공입니다. 그래서 그 신체 불가침하고 연관된 것이 형사재판 면제잖아요. 형사재판하고 신체 불가침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불가침하고 형사재판 여기에서는 공무권, 사무권 다 외교특권이 인정되고 대신 민사행정재판 관할권 면제는 공무에 대해서만.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요. 공사공. 그리고 밑에 영사관은 왼쪽으로 해서 공사공 불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사공 불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사공 불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가 공무나 사적인 행위나 그다음에 그냥 공은 공무로 인한 행위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위쪽에 가보면 자, 외교 직원 니은의 끝에 공관장과 똑같은 특권과 면제를 폭넓게 다 향유하고요. 그러니까 공사에 대해서 다. 오케이? 두 번째 행정기능직원 외행노의 행이죠. 행정기능직원은 니은의 끝에 외교지원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데 대신 디귿에 민사행정재판 관할권은 직무중 행위가 공무중 행위죠. 직무중 행위에 한해서 면제가 인정됩니다. 오케이? 공사공이죠. 두 번째 공사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노무직원은 니은의 끝에 직무중 행위에 한정해서 공사공 오케이? 공사공. 그래서 공무중 행위에 한해서 직무중 행위에 한해서 특권 면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말로 쓰면 위에 것처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좀 쉬었다 하죠. 저기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819페이지 영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제가 이 강의 시간을 좀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보강하게 된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제 최악의 컨디션으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됐네. 정말 그것도 역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좀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1시간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자, 저 819페이지 이 영사는 이 외교사절하고 비교하면 딱 그 성격이 딱 나오거든요. 뭐냐면 자, 성질이 외교사절은 정치적 기관입니다. 즉 국가를 대표합니다. 국가를 공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이 외교사절이고 영사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지 않아요. 그냥 이 통상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제외에 있는 기업, 제외에 있는 우리 기업, 그 다음에 우리 국민, 그래서 제외 기업, 제외 국민 보호하려고 이 설치한 것이 영사입니다. 그래서 외교사절은 국가를 대표하는데 영사는 국가를 대표하지 않아요. 자, 외교 교섭이 그래서 외교 교섭권이 외교사절한테는 있는데 영사한테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그레망 파견할 때 상대국의 동의를 물어보는 거, 어그리먼트, 아그레망.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을 요청해서 아그레망 부여하면 이제 외교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영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자, 신임장. 외교사절은 아그레망을 부여받으면 이제 신임장을 들려서 보냅니다. 근데 영사는 그렇잖아요. 영사는 그냥 유임장 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신임장 대상이 아니고요. 저 밑에 팁을 보시면 두 번째 팁에 영사는 정치적 대표성이 없어요. 그냥 기능적인 성격만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야? 그냥 제외 기업 보호, 제외 국민 보호. 이것이 그냥 영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팁에 파견국은 접수국 내에 2개 이상의 영사관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냐? 국가를 대표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2개, 3개 막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은 국가를 대표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한국 대사관은 주한 미국이 아니지. 그 주미 한국 대사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미 한국 영사관은 엄청 많죠. 뭐 LA 영사관, 뭐 워싱턴 영사관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사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둘 수 없는 것이죠. 영사관은 제외 기업이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둘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사경찰 활동 관련해서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있어요. 다문화 사회 접근 유형에 자유주의, 급진주의, 조합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주의를 동화주의라고도 하고 조합주의를 다원주의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기회평등, 저 자유주의가 기회평등이고 저 조합주의가 결과평등이에요. 여러분, 기회평등, 결과평등 딱 의미가 있는 용어입니다. 기회평등은 뭐야? 야, 기회 똑같이 줄 테니까 결과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똑같이 경쟁해봐. 북한 사람들 대학교 가겠어? 못 가죠. 그래서 북한 출신 청소년들 이 대학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녹아드는 것이지. 이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 별도 전형이 있어서 대학 좀 쉽게 가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우리 사회에 적응돼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기회만 줘봐. 야, 너 똑같이 대입 시험 봐. 그러면 꼭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평등한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아예 대학 못 가지 그러면. 그래서 이 결과 평등, 그게 결과 평등인 겁니다. 기회만 줘가지고는 안 되고 그 불합리한 결과까지 조정해줘서 막 지원해주는 거, 이것이 결과 평등입니다. 그래서 결과 평등이 훨씬 더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기회 평등은 완전 자유주의적 시각이에요. 너 기회 줄 테니까 그 대신 결과는 받아들여. 이게 기회평등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동화주의가 기회평등이고 저 밑에 조합주의, 다원주의가 결과평등이에요. 그래서 자동기, 쪼다결. 오케이? 자동기, 쪼다결 이렇게 숙지를 해주세요. 이 이름부터 헷갈려버리면 아예 못 풀어버리니까 이 지문 안에 막 섞여 있어. 뭐 자유주의, 동화주의 조합주의 막 섞여 있어. 못 풀어. 그래서 자동기, 쪼다결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 가운데 급진적 다문화주의는 그냥 우리끼리 따로 살겠다. 이게 이제 급진적 다문화주의고요. 그래서 자동기, 쪼다결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고, 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좀 넘어가고요. 오른쪽 외사 수사 활동을 보시면 이 외사 수사 활동 이번에 수사권 조정되면서 외사국에서 수사 기능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권 조정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수사 기능은 전부 다 국수본부 안에 있는 국수본부 안에 있는 국으로 전부 수사 기능 통합시고 국수본부 바깥에 있는 국에서는 수사 기능 다 드러내 버렸어요. 그래서 외사국에 원래 외사 수사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인터폴이 외사 수사과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외사 수사과를 드러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외사국 안에 인터폴 국제공조과 소속이 이제 인터폴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외사국에서 외사 수사과 없애버렸습니다. 외사 수사 기능을 드러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 형사국하고 안보수사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사국의 수사 파트는 없다. 외사국 수사과가 없다. 이것 좀 하나 좀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저 2번에 외국인 등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을 보시면 이게 범죄 수사 규칙 내용인데요. 자, 208조에서 외국인 등 관련 범죄 수사에 착수. 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 중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미리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해서 그 지시를 받아서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각종 외국 공관, 외국 군함 이런 것에 다 뭐가 나와?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경찰청장 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 외국인 수사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관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국수본부장이 나와야 되지 이게 경찰청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214조에 외국 선박 내 범죄. 경찰관은 대한민국 영해에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심각한 경우죠. 그래서 수사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둔 경우가 좀 심각한 경우인데 1호에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 안전을 해야 할 때 2호 승무원 이외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승무원이 아닙니다. 승무원 이외이자. 승무원과 관련한 사건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관련이 적잖아. 근데 승무원 이외이자야. 그때는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사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승무원 이외이잖아.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가 있을 때, 또 중대한 범죄가 행해졌을 때 그때 수사를 해야 하고요. 가행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오른쪽에 기타 외사범죄 관련 사항에서 영사기관 통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을 체포 구속했을 때는 그 체포 구속된 외국인한테 니네 나라 영사기관에 연락할 수 있고 연락을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접견할 수 있어.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줬을 때 그 체포된 외국인이 알려주세요 하면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대신 알려주지 마세요 하면 안 알려줘도 되고 알려줘도 돼. 그래서 그 체포한 외국인이 알려달라고 하면 영사기관에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알려주지 마세요 하면 그때는 우리 마음이에요.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대신 개별 협정으로 반드시 알려주게끔 해놨으면 알려줘야지. 그것이 바로 러시아하고의 영사협정, 또 중국하고의 영사협정입니다. 러시아하고의 영사협정하고 중국하고의 영사협정은 개별적으로 영사협정을 맺어가지고 각각 서로에 대해서 그 나라 국민이 체포 구속되면 반드시 알려주도록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은 4일 내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됩니다. 자, 아래 출입국 위반 사범의 처리를 보시면 자, 기억에 수사기관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 보호자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사범, 출입국 관리 그 부서에서 전담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통보하고 넘겨주어야 됩니다. 자, 니은에 출입국 관리 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에 고발이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건 넘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하여튼 그쪽 고발을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 형사사건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된 경우 사건을 분리해서 출입국 사건은 그쪽에서 담당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넘겨. 우리는 일반 형사사건 계속 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해야 돼. 그럼 우리가 그냥 구속해버려. 대신 구속 대상이 아니면 신병까지 함께 그쪽으로 넘겨버려요. 대신 일반 형사사건은 계속 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사건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경합되면 출입국 사건은 이 출입국 그 부서에다가 넘겨버리고 대신 일반 형사건은 우리가 수사합니다. 그러면서 구속해야 되면 우리가 그냥 구속해버리고 구속하지 않으면 신병도 그냥 넘겨버리고 일반 형사건만 우리가 그냥 계속 수사합니다. 자, 맨 아래 팁을 보시면 출입국 관리 공무원 외 수사기관이 출입국 사범에 관한 사건을 입건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장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근데 이 규정이 일반 사법경찰관리에 출입국 사범에 대한 수사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판례인데 한마디로 출입국 사건 우리 경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수사 개시했어. 그러면 넘겨야 되는 것이죠. 수사 개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한미군 지휘협정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죠, 소파. 이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주둔군 지휘협정이라고도 하고 한미 행정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한미군 지휘협정, 주둔군 지휘협정 또는 한미 행정협정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고, 자, 아래 2번에 주한미군 지휘협정의 기본 원칙 중간에 다른 주둔군 지휘협정과 마찬가지로 뭔 말이냐면 미군이 우리나라에만 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본에도 배치가 돼 있고 또 저기 유럽에도 나토, 유럽하고 미국하고 합쳐가지고 만든 이 나토에도 미군이 배치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소파에 다른 주둔군 지휘협정과 마찬가지로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국이 어디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즉 미군이 우리나라 법령을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소파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마치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조금 불평등한 조항들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규정하고 있고, 자, 협정의 적용 대상자가 먼저 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입니다. 모든 미군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래서 대한민국 영해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육해 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 그래서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주일 미군이나 나토 미군이 대한민국에 왔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소파하고 상관없습니다. 소파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한 미군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 대사관에도 군인이 있거든요. 거기 경비 인력으로도 있고 하여튼 있어요. 그 대사관의 합중국 군대 인원, 또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하여튼 군에서 파견한 사람도 꼭 근무하거든요. 그 무관, 그다음에 주한 미군 군사 고문단원, 주한 미 군사 고문단원, 이런 사람들은 소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래? 이 사람들은 외교특권 적용 대상자거든요. 소파보다 외교특권이 훨씬 좋아. 외교특권이 뭐 소파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록 군인이라 하더라도 외교특권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군속, 이 군속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무원이랑 유사한 거죠. 근데 다른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근데 미국의 군속은 민간인 신분이에요. 이게 이제 좀 어떤 역사적인 전통이 다른 거죠. 미국은 민간인이 군인을 도와서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뭐 세탁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속이 뭘 해? 군사 업무를 군인들하고 함께 하는 민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군속 소파 대상입니다. 소파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가족, 이 가족의 기준이 배우자, 그다음에 21세 미만의 자녀고요. 21세 이상 또는 뭐 부모,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이 미군 구성원한테,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한테 의존하는 자도 이 소파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청 계약자예요. 이 초청 계약자가 군속하고 어떻게 달라? 군속은 군사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미군들하고 함께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군속. 자, 초청 계약자들은 미군 부대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의 도시죠. 그래서 제가 평택현에서 근무할 때 이 평택에 미군기지가 2개가 있거든요. 캠프 험프리, 그다음에 오산 에어베이스. 그게 이제 오산 에어베이스지만 경계가 평택에도 걸쳐져 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 도시예요, 도시. 그 안에 막 뭐 저기 골프장도 있고 막 술집도 엄청 많이 있고 뭐 식당도 엄청 많이 있고 뭐 볼링장 뭐 엄청 많아요. 거기 엄청 들어가 보고 싶어 하죠. 그런 거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청 계약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소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초청 계약자고요. 자, 오른쪽에 형사재판권을 보면 형사재판권이 전속적 재판권이 있고요. 1차적 재판권이 있습니다. 전속적 재판권은 딱 그 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전속적으로. 1차적 재판권은 서로 경합해. 두 나라에서 서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가 우선하느냐, 이것이 1차적 재판권입니다. 자, 전속적 재판권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을 때 그 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속적 재판권입니다. 그래서 미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은 특정 범죄가 그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가로 열고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이게 소파 규정이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도 역시 미국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만, 그것이 미국 당시의 전속적 재판권이고, 어쨌든 이 전속적 재판권은 그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을 때 그 나라의 전속적 재판권입니다. 양국에서 다 처벌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1차적 재판권으로 가는 겁니다. 자, 1차적 재판권, 양국에서 다 처벌할 수 있어. 이때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가 거기 1번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즉 오로지 피해자가 미국이야. 2번은 오로지 피해자가 미군 구성원이야. 이겁니다. 1번은 오로지 피해자가 미국이야. 2번은 오로지 피해자가 미군 구성원이야. 그때는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얘네 나라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미국이 우선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공무 중에 자기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그리고 공무수행에 불사한 행위도 포함해서 이것도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공무집행 중을 어떻게 판단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 외의 사건을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그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는 1번 오로지 피해자가 미국이야. 2번 오로지 피해자가 미국 구성원이야. 자, 3번 공무집행의 자기 부작위. 이 공무집행의 자기 부작위의 판단이 1차적 기준이 미군 당국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로 판단합니다. 이 공무증명서는 누가 발급해? 미군의 장성급 이상 장교가 발행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장성급 이상 장교가 공무증명서를 발행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미군이 1차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공무집행 중 자기 부작위,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죠. 자, 거기 2번에 공무의 판단 2번에, 그러니까 1차적 기준은 주한미군 장성급 이상 장교가 발행한 공무증명서로 판단을 하고, 이걸 갖다가 누가 따질 수 있어? 검사가 따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가 그렇게 그 나라에서 1차적 재판권을 주장할 때 그것이 좀 안 맞아. 그럼 서로 이렇게 다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미군의 공무증명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러면 3번의 최종 판단은 한미 동수가 참여하는, 즉 한국 대표, 미국 대표 똑같은 숫자가 참여하는 한미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자, 오른쪽 사건 처리는 이게 우리 내부 매뉴얼이에요. 이게 이번에 2차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올만 했던 것이, 이게 공제의 실무부종합 문제집에 몇 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파 본 규정이 엄청 헷갈리게 규정돼 있어요. 왜냐면 소파가 그냥 소파 본 협정문뿐만 아니라 합의 의사록, 양해 각서까지 있거든요. 소파 본 협정문 플러스 합의 의사록, 그 다음에 양해 각서까지 합해서 소파거든요. 소파가 엄청 복잡해. 본 협정문하고 그다음에 합의 의사록, 양해 각서를 다 보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 원문에서는 출제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 위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가 밑에서는 막 안 된다고 했다가 막 왔다리 뭔 말인지 모르게끔 만들어놨어. 그게 소파입니다. 근데 내부 매뉴얼은 똑똑똑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똑똑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소파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확인 등 소파 사건이 발생하면 소파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죠. 먼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소파 대상이 확실하면 미군 측에 미 정부 대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군 통보 본청 보고가 1번 즉시 미군 당국에 통보하고 미 정부 대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소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부 대표 출석을 요구하면 1시간 내로 출석하게끔 돼 있어요, 소파에.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미 정부 대표는 1시간 내로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로 현행범 체포한 거야. 현행범 체포했으면 미국 정부 대표는 1시간 내로 출석하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출석해서 1차 조사를 할 때까지 우리 형사법상 48시간 동안 인치할 수 있잖아요. 그 48시간 동안 유치장 입감해서 데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시도경찰청은 중대사안시 본청 마약조직범죄 수사과 및 소관기능에 보고합니다. 본청 마약조직범죄 수사과가 왜 나와? 이 소파 사건 주관을 누가 해? 옛날에 외사에서 하다가 지금 모든 수사기능은 이 국가수사본부장 관할에 있는 국들로 다 모아놨다니까. 그래서 외사 수사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형사에서 외국인 사건 주로 형사에서 담당하는데, 소파 사건도 형사에서 담당하는데, 그 담당하는 과가 마약조직범죄 수사과야. 골 때리죠. 여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보고합니다. 자, 검사 통보 송부가 이게 이번에 2차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사법경찰관은
소파 사건을 둘째 줄에 인지, 고소, 고발, 수리했을 때는 7일 내 검사한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검사가 미리 알고 있으라고 검사한테 7일 내 통보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미합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아. 미합중국 군 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게 어떤 의미죠? 1차적 재판권 관할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한테 송부해야 됩니다. 사본을. 왜냐? 재판 관할권은 검사가 따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증명서를 미군이 제출해. 그러면 바로 사본을 검사한테 송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사법정찰관은 검사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사실을 통보받았어. 즉 미군 당국이 검사한테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제출하면 검사가 사경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경은 14일 내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해줘야 돼. 송치 또는 송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 관할권 따질 수 있도록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사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파 관련해서 나머지들은 막 애매해. 근데 이것은 똑똑똑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 밑에 것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소파 대상자 조사 시 유의사항 1번에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변호인 출석 없이 피의자 신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반드시 변호인 참여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에 일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한글로 작성합니다. 외국인 조서 작성할 때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대신 소속 성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합니다. 즉 한글로도 쓰고 가로 열고 영문까지 넣어주는 것이죠. 소속 성명은. 자, 그리고 3번에 중간에 피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조사관 서명 날인과 미국 정부 대표자 서명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소파 대상자 수사 조서 작성은 정부 대표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정부 대표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정부 대표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그 미군이 사인 안 하더라도 정부 대표가 사인했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데 정부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해서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4번에 정부 대표자 이표 없이 작성된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요. 그 밑에 미 정부 대표를 보시면 보통 미군 장교나 하사관, 부사관 이상의 자로 임명하고요. 그 4번에 미 정부 대표의 참여가 없어. 또는 참여했더라도 서명이 없어. 그러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반드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 정부 대표. 5번에 미국 정부 대표는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초유에 통상 미군 장교는 하사관 이상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오른쪽에 시설 및 구역 내부 경찰권을 보시면 자, 미 군사 경찰은 구역 내 맨 끝에 구역 내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고요. 자, 3번에 대한민국 경찰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주한미군 지협정 대상자가 아닌 자, 즉 소파 대상자가 아닌 자를 대한민국 당국에서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군 시설 안에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이 요청하면 미군 당국은 체포해서 즉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1번에 미 군사경찰이 구역 내에서 범죄자를 맘대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준 것이죠. 그 중에서 소파 대상자가 아니야. 우리가 요청하면 바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자, 2번에 시설 및 구역 주변 경찰권. 미 군사경찰은 시설 및 구역 주변에서도 아래 그 뒤에 시설 구역의 안전에 대한 현행범을 체포 유치할 수 있고요. 그러한 자가 주한미군 지협정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소파 대상자가 아니면 즉시 대한민국에 인도해야 하고요. 아래 압수수색 검증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저 앞에서 관할에서 경찰학 맨 앞쪽 관할에서 봤던 겁니다. 뭐냐면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으면 시설 구역 내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또는 시설구역 내를 불문하고 아까 시설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 뒤쪽은 시설구역 외가 방점이 있는 것이죠. 시설구역 외라고 하더라도 미군 재산에 관해서는 즉 미군 재산에 대해서는 시설 안이나 밖이나 절대로 압수수색하지 못합니다. 대신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구역 바깥에서는 우리가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람은 바깥에서 강간, 살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미군 재산은 미군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방점이 이 미군의 재산의 방점이 놓여 있는 겁니다. 미군의 재산은 시설구역 안이나 바깥이나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미군 구성원, 사람은 시설구역 바깥에서는 체포하면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국가배상을 보시면 자, 먼저 공무 중 발생한 손해가 있고 아래 공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가 있습니다. 자, 공무 중 발생한 손해는 간접 배상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먼저 배상해줘. 그 다음에 미군 측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자, 공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는 우리가 그냥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통보해주면 미군 측에서 직접 배상해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공무 중 발생한 손해를 보시면, 자, 중간에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1차적으로 배상을 해. 1차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배상 청구할 사건이 생기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국가배상 심의회에다 신청을 하면 이 국가배상 심의회가 권역별로 있어요. 뭐 서울, 대전, 뭐 부산 이렇게 국가배상 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으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되지만 국가배상 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도 돼요. 그럼 국가배상 심의위원회에서 계략적으로 산정해서 국가배상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 뒤에 다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국가배상 심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 중 발생한 손해는 이 국가배상 심의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배상을 해줘.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피해를 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군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죠. 그러면 국가배상 심의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배상해준 다음에 미군 측으로부터 받아내는 거죠. 근데 그때 받아낼 때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면 우리나라가 25% 부담합니다. 즉 75%만 받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 그러면 반반 부담합니다. 자, 아래 공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심의회가 중간에 국가배상심의회가 그 배상금을 산정해서 미군에 통보해줘. 그러면 미군에서 배상할지 말지 얼마를 배상할지 미군이 결정해서 그 상대방 피해를 본 국민하고 협의를 해서 미군이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에 피해자가 미군 당국이 결정한 보상금 지급에 전적으로 동의할 경우 100%를 미군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 이외에 발생한 손해는 우리나라는 그냥 계략적인 금액만 산정해서 통보해주면 미군이 그냥 알아서 직접 배상해주는 겁니다. 자, 배상 신청 공무 중 사건은 5년 내, 비공무 중 사건은 2년 내입니다. 그래서 5년 내, 2년 내. 그리고 1번에 배상 신청과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국가배상 심의를 거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항 비공무 중 사건 2년 내 이 배상 신청할 수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미군 개인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공무 이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요. 넘어갈게요. 832페이지 국제영찰 공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국제영찰 공조는 인터폴하고 그 다음에 국제형사사법공조 그 다음에 범죄인 인도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것 말고도 국제 경찰 공조가 주재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주재관은 뭐 별도로 이렇게 책에 언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재관은 빼고 나머지 인터폴,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세 가지만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이 인터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우리 경찰이 주관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인터폴은 국가들 간의 조약이 아니라 그냥 경찰끼리 모여서 그냥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폴은 우리 경찰이 주관을 하고 대신 국제형사사법공조나 범죄인 인도는 주관이 누구야? 법무부 장관입니다. 우리 외사경찰이 주로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다 그 법률,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전부 다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자, 먼저 인터폴부터 볼게요. 자, 인터폴 오른쪽에 인터폴. 자, 의의의 팁을 보시면 인터폴 헌장은 국제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즉 국가들끼리 만나서 인터폴 협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찰들끼리 모여서 그냥 협약을 맺어버린 거야. 그래서 인터폴 헌장은 국제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 경찰 기관들의 국제적 공조 기구의 헌장일 뿐이기 때문에 외교적 서명이나 정부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들이 모여서 한 것이 아니라 각국 경찰이 모여서 그냥 협약을 맺어버린 것이 이 인터폴 헌장입니다. 자, 발전 과정을 보시면 이 발전 과정이 모비비 회의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1914년 모나코, 1923년 비엔나, 그 다음에 1956년 비엔나 1, 2, 3, 4, 5, 6이 다 나오죠. 1, 2, 3, 4, 5, 6이 다 나오는데 1, 4, 2, 3, 5, 6이 나오죠. 자, 이게 은근히 시험에 나와요. 아, 희한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와. 어떻게? 모비비 회의기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이
모나코, 비엔나에서 회유기, 국제형사경찰회의, 그다음에 유이, 국제형사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새로 생긴 게 국제형사경찰기구. 이게 이제 인터폴입니다. 그래서 모나코, 비엔나에서 새로 생긴 게 회유기, 국제형사경찰회의, 국제형사경찰위원회, 국제형사경찰기구. 그래서 모비비 회유기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아래 목적을 보시면 3번에 국제범죄정보 자료를 교환하고요. 4번에 신속한 국제공조수사체제를 유지합니다. 대신 팁에 인터폴은 국제공조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 밑에 범인을 추적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체포 구속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인터폴 수사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 보시면 우리 어렸을 때는 홍콩 영화가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홍콩 영화에 경찰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경찰들이 막 분리해. 그러면 갑자기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범죄자들 두드려 패서 도와주면서 인터폴이다 이게 딱 나옵니다. 개뻥입니다. 인터폴은 형사가 없어요. 인터폴 수사기관 자체가 없어요. 인터폴은 그냥 경찰끼리 협조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이 인터폴 적색수배서, 체포수배서가 있는데 이건 뭐야? 인터폴 적색수배서의 의미가 그거 가지고 바로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니네 나라 법으로 체포할 수 있으면 좀 체포해서 보내줘 이겁니다. 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서 자체가 강제적으로 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니네 나라에서 체포할 수 있으면, 니네 나라 법으로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서 좀 보내줘, 도와줘. 체포할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예컨대 뭐 추방을 해주든지 이렇게 좀 해줘. 이게 적색수배서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인터폴 조직이 인터폴 총회가 있고요. 인터폴 총회는 비상설입니다. 1년에 한 번 회의를 할 뿐이에요. 인터폴 총회의 대빵이 총재입니다. 우리 김종량 전 경기경찰청장이 인터폴 총재, 요 직전 총재를 했었죠. 근데 사실상 인터폴 총재가, 물론 자랑은 자랑이야. 그러나 인터폴 총재가 인터폴의 실권자가 아닙니다. 왜냐? 총회는 1년에 한 번 회의할 때 그냥 모이는 거야. 그래서 인터폴 총재가 뭐해? 1년에 한 번씩 회의할 때 거기 회의 주재하는 것 뿐이야. 한 일주일 회의 주재하고 그냥 끝이에요. 인터폴 총재가 별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인터폴에서 누가 의미가 있어? 인터폴 상설기관이 저 밑에 사무총국이에요. 사무총국에 사무총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실권자죠. 그래서 인터폴을 대표하는 것은 총회가 맞아. 또 총재가 인터폴을 대표하는 것은 맞아. 그러나 비상설이기 때문에 실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폴 총회하고 집행위원회는 다 비상설입니다. 사무총국이 상설이고 각국에 두는 국가중앙사무국이 상설인 것이죠. 그래서 자, 국가중앙사무국은 인터폴 모든 회원국에 설치하는 상설기관이고요. 우리나라는 경찰청 외사국, 전에는 외사수사과였는데 외사수사과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인터폴 국제공조과 인터폴계에서 담당하고요. 국가중앙사무국장을 경찰청 외사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김종량 전 경기 남부청장이 외사국장을 했었거든. 외사국장 할 때 그걸 찜했다가 나중에 이제 총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집행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 대륙별로 안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집행위원회도 역시 총회가 개최될 때 운영되는 것으로 역시 비상설입니다. 자, 사무총국이 이제 상설이죠. 그래서 인터폴의 총본부이자 추진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총국. 왜냐 상설이니까. 그리고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최초에는 프랑스 파리에 뒀었죠. 프랑스 파리에 뒀었는데 프랑스 남부도시 리옹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프랑스 리옹에 있고요. 자, 아래 인터폴 공용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입니다.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 프랑스에 본부가 있으니까 프랑스어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스페인어, 남미는 다 스페인어 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들어가고 아랍어, 저 중동에 엄청 나라가 많기 때문에 아랍어도 인터폴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 원칙이 다른 것들은 그냥 말로 다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데 평등성하고 보편성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평등성, 보편성 다 그냥 협조하자는 거예요. 근데 협조하자는 건데 평등성은 재정 부담 정도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보편성은 정치, 지리, 언어 요인에 관계없이 도와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 관계없이 도와주자. 이게 평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재평이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평아 한번 이름 불러보시면 됩니다. 왜? 재정 부담 관계없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평등성입니다. 그 나머지가 보편성인 것이고, 그래서 재평아
재정 부담 관계없이 도와주자. 그것이 평등성입니다. 그 구분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오시면 자, 국제 수배서를 볼게요. 국제 수배서에 적색 수배서가 있고요. 쭉쭉 있습니다. 자, 적색 수배서는 체포 수배서입니다. 근데 이 체포 수배서가 이것만 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적색 수배서의 의미가 야, 니네 나라 법으로 좀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서 좀 보내줘. 안 되면 어떻게든 좀 도와줘. 이게 체포 수배서의 적색 수배서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인터폴 적색 수배서 요청 기준이 이체 5억 강조입니다. 제가 거기 이체 거기 1, 2, 3, 4, 5 적어놨는데 사실은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이체 중에서 5억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체 앞에다가 2를 쓰면 안 되고 거긴 번호 2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이체 중에서 5억 강조예요. 장기 2년 이상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5억 강조, 다액 5억 원 이상 경제사범이라든가 또는 강력범죄사범, 조직범죄사범 여기 하나에만 해당하면 인터폴 적색수배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체 중에서 5억 강조입니다. 이체 중에서 5억 강조, 2년 이상, 장기 2년 이상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에서 5억 강조인 것이고요. 청색수배서는 국제정보조회 수배서입니다. 그래서 국제정보조회 수배서, 신원이나 소재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청정원, 청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청정원, 국제정보조회 수배서, 또 신원 확인, 소재 확인, 청정원, 청소, 청색수배서가 정보조회, 그 다음에 신원 확인, 소재 확인, 청정원, 청소. 자, 녹색수배서는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그래서 녹상. 자, 황색수배서는 가출인이나 실종자, 그래서 황가, 황실. 자, 흑색수배서는 변사자 수배서입니다. 변사자가 발견됐어. 근데 외국인인 것 같다. 그러면 인터폴을 통해서 혹시 니네 나라 사람 아니냐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사자 수배서, 사망자 수배서, 흑색 수배서, 흑변, 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흑변, 흑사. 자, 자주색 수배서, 수법 수배서입니다. 수법 수배서. 이 자주색 수배서가 퍼플 노티스인데 외국에서는 퍼플하고 바이올릿하고 구분을 잘한다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퍼플하고 바이올릿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퍼플 노티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보라색 수배서라고도 하고 또 자주색 수배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수, 보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법 수배서, 자주색 수배서라고도 하고 보라색 수배서라고도 합니다. 원래 퍼플 노티스인데 자주색 수배서는 보라색 수배서, 자수, 보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렌지 수배서가 폭발물 또는 테러범, 오폭태죠. 오폭태. 오렌지 수배서, 폭발물 테러범 수배서. 자, 밑에 국제 수배자 또는 작물 방지 조치 사항이, 여러분 적색 수배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폴 적색 수배자만 가지고 그것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체포하려고 하면 별도 개별 국가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체포 권한을 준 것으로 안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서가 인터폴 적색 수배서 발부된 사람이 발견되면 체포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색 수배서를 아래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래에 해당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수배국에 알려주면서 야, 네 나라가 적색 수배서 발령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야, 빨리 범죄인 인도 요청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인터폴 적색수배서만 가지고 맘대로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체포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긴급 인도 구속 청구서로 바라보게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적색수배서 발견된 사람이 발견되면 그 나라한테 알려주면서 야, 빨리 범죄인 인도 요청해.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실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오른쪽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인터폴 협력사항이, 여러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소관이 어디예요?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인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인터폴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비록 법무장관 소관이지만 인터폴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소속인 행안부 장관이 나와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자체가 법무장관 소관인데 인터폴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조항의 주어로서 행안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이게 인터폴이죠.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협력을 요청받거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자동전사조입니다. 정보자료교환, 동일증명 전과조의 사실확인 및 조사. 그래서 정자동전사조, 그 주어는 행안부 장관이고요. 인터폴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형사경찰기구가 인터폴이잖아요. 인터폴 조항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법무장관이 소관으로 하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인터폴 조항이 하나 나오고 주어가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유로폴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아래 아세아나폴은 여러분 아세아나폴이 이게 아시아폴이 아니에요. 동남아폴입니다. 동남아폴. 왜냐면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예요. 그래서 동남아폴입니다. 동남아폴. 그래서 아세아나폴 구성원이 말테베필 미라부인 깜싱이에요. 여러분 배필이 부인이잖아요. 말테의 부인이 미라 부인이야. 이름이 미라야. 근데 까매. 그래서 말테베필 미라 부인 깜싱 이렇게 좀 숙지를 해주세요. 여기서 인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는 동남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지 인도는 따로 놀아서 여기 아세아나폴 구성원에 말테베필 미라 부인 깜싱 미라 부인 인인데 그게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세아나폴에 우리나라도 참석합니다. 회원국은 아니야. 회원국은 아닌데 한중일 그 다음에 인터폴 유로폴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국은 아니야. 동남아 경찰 연합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국제 형사사법 공조. 먼저 기본 원칙이 상호주의가 야, 니네 나라에서 공조해주면 우리나라도 공조해주는 거. 이게 이제 형사 상호주의고요. 쌍방가벌성 원칙은 양 국가에서 다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공조해준다는 원칙이고요. 특정성의 원칙은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면서 특정 범죄를 적시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간 공조 자료는 그 범죄를 처벌하는 데만 써야지 요청할 때 적시하지 않은 다른 범죄를 처벌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범죄를 처벌하는 데 쓰면 기만한 것이죠. 그래서 요청한 범죄로만 요청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특정성의 원칙입니다. 그 아래 형사사법 공조법과 조약, 공조법하고 조약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되죠? 조약이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별도로 맺는 거죠. 법하고 조약하고 경합되는데 법이 적용된다면 조약을 왜 맺어? 조약을 맺을 때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들끼리는 더 많이 공조하자라고 해서 조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조약 우선입니다. 조약 우선이고 우리나라는 호주와 최초로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해서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가 있고요. 또 아래 공조의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임의적인 사항이에요. 이게 뭐하고 비교되냐면 범죄인 인도에 있어서 필요적 거절 사유하고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어요. 근데 이 형사사법 공조에서는 무조건 임의적인 사항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거절 사유도 형사사법 공조에서는 공조 거절 사유도 또 공조 연기 사유도 다 임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저 아래도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다 임의적인 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가 미안주 대정보입니다. 그래서 주권 안전보장 안녕질서 미풍양속 해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대정보 정치범 관련되면 또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또 그 아래도 정치적 성격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청국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내요. 근데 요청국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아니 요청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면 요청하지 않았겠지. 지나라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지 않았겠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대한민국을 요청국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지문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보증이 없어. 즉 어떤 공조 조약 같은 거 체결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면 보증서를 첨부하면 또 공조해 주거든요. 근데 보증을 첨부하지 않았어. 그때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공조의 연기, 재수연기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이야. 그러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공조를. 재수 연기. 오케이? 재수가 연기하는 거지 뭐. 1년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연기할 수 있답니다. 형사사법 공조법은 다 공조 거절 사유나 공조 연기 사유나 다 임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자, 공조 절차에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국제형사법 공조 법무부 장관이 주관이야. 대신 외국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외국으로부터 형사법 공조를 받고 또 전달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합니다. 오케이? 그것만 생각하고 봐주시면 돼요.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역할만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법 공조 담당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인데. 자, 오른쪽에 범죄인 인도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법적 근거를 보시면 거기 2항에
범죄인 인도법하고 조약하고 다를 때는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 아까랑 똑같아요. 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새로 맺는 거죠. 조약이 우선되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법이 있는데 조약을 새로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약이 우선되기 때문에 조약을 새로 맺어가지고 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를 더 잘해주자라고 해서 조약을 맺는 거니까 법하고 조약하고 서로 다를 때는 조약이 우선되는 것이고요. 자, 범죄인 인도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똑같습니다. 니네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 해주면 우리나라도 범죄인 인도 해줄게. 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이고, 쌍방가벌성 원칙, 양 국가에서 다 처벌 가능한 범죄만 인도 요청하고 인도에 응할 수 있다는 원칙.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이번에 대한민국과 천국의 법률에 따라, 이게 쌍방가벌성 원칙이죠. 사형, 무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장기 1년 이상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하고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천국의 법률에 따라서 쌍방가벌성의 원칙, 장기 1년 이상 범죄에 대해서만, 즉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 함께 규정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이 범죄인 인도법에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정치범 비스무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별도로 정치범 조항은 또 따로 또 있어. 그래서 정치범은 불인도입니다. 불인도.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면 중간에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 정치범의 판단은 아래 전적으로 피청구국 판단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그냥 불확정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서도 정치범 개념을 엄밀하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대신 정치범 관련된 것 중에서 이건 인도할 수 있는 그 예외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범 자체는 불인도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인도하지 아니하야 한다 해놓고 대신 인도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정치범이 뭔지는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에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2번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대륙법계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은 자유야. 그 대신 자국민을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는 거죠.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미법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을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국민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 2, 3년 전에 이 세계적으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하는 이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 운영 손정우 범죄인 인도 재판을 해가지고 인도하지 않기로 했죠. 범죄인 인도 재판을 왜 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 필요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인도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 우리나라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를 해놨습니다. 왜냐? 필요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제시 정상 이거밖에 없거든.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로 하고 있고요. 자, 특정성의 원칙,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 요청 범죄로만, 그래서 범죄인 인도 요청서에 적시된 그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범죄로 처벌하면 국가를 기만한 것이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를 기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른쪽 유용성의 원칙, 넘겨주면 인도해주면 처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컨대 시효가 지나 있어. 그러면 인도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용성의 원칙, 인도가 실제로 처벌에 유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용성의 원칙이고요. 자,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최소한의 중요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인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도박죄는 지역형도 없잖아요. 그냥 벌금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장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최소한의 중요성, 그 정도 중요성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군사범은 불쌍하잖아. 탈영병 불쌍하기 때문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우리나라 범죄 인도법에는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 인도에 있어서의 각종 원칙 중에서 우리나라 범죄 인도법에서 규정이 안 된 것은 딱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입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범 불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범 불인도 원칙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범죄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어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뭐야? 인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이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의 요건이 제시 정상입니다. 그래서
재판 계속 중이면 이것은 사법 주권의 문제죠. 우리나라 재판하고 있는데 넘겨달라고 그래 못 넘겨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어. 처벌할 수 없는데 넘겨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정치범.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뭔 말이냐면 범죄인 인도 청구서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범죄인이 아니야. 그럼 넘겨주면 안 되죠.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 재수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적으로 재시는 정상이죠. 그래서 재시 정상이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재판 계속 중.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됐어. 그 다음에 정치범. 그 다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어. 범죄인 인도 요청서만 봐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야. 그러면 절대적으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즉 인도하에서는 아니 된답니다. 나머지 사유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범죄인 인도의 절차도 역시 외교장관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외교장관을 통해서 주고받고 다만 거기 네 번째 칸 인도심사 청구를 보시면 3번에 범죄인의 인도 구속영장에서 구속된 때는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인데 범죄인 인도 재판은 딱 단심이에요. 서울고법 딱 그냥 단심입니다. 단심. 서울고검에서 인도심사 청구하는데 인도구속영장에서 구속된 때에는 3일 이내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래 법원의 인도심사가 2번에 인도구속영장에서 구속돼 있을 때는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내 인도심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구속영장에서 구속돼 있어. 그러면 검사는 3일 내 심사 청구해야 되고 판사는 2개월 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맨 끝에 법원의 인도심사 4번의 두 제지를 보시면 범죄인 인도에 관한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딱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그리고 그 아래 인도심사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검의 전속 관할이에요.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청구하면 서울고검에서 단심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이 범죄인 인도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저 마무리하고요. 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계획대로 공부 잘 진행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